이 후보 오늘 대선 공식 선거 운동 일정으로 새벽에 자정이었죠. 예. 전남 여수시 여수 국가산업단지를 찾아서 이공계 출신 대통령으로 재도약을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좀 주무셨어요? 올라오는 길에 이제 아침 네. 라디오 방송이 있어가지고 네. 차 안에서 잤습니다. 목소리는 왜 이렇게 많이 쉬었죠? 아무래도 네. 그저께 대구 네. 그리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육성으로 또 이렇게 아직까지 확성기를 쓸 수 없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육성으로 이렇게 좀 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네. 목이 상했습니다. 많은 지지자분들이 오늘 출연을 기다리고 있던데요. 아, 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입니다. 드디어 대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건곤일척의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젊은 세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과학기술 대한민국을 진행할 수 있는 후보 저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 입문 몇 년 만인가요, 이게? 이제 14년이죠. 14년 만에 네.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우선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근데 14년째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셨죠? 박근혜 대통령도 90년대에 하셔가지고 네. 90년대 한 98년도 이쯤에 입문하셔가지고 2012년에 대통령 되셨으니까요. 네. 노무현 대통령도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네. 후반에 해가지고 2002년도에 되셨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한 14년, 15년쯤 되면은 대선에 도전하는 것이 맞다 이런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6월 4일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저 이준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문수 후보를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뭐 김문수 후보는 저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보통 축구 선수를 투입할 때 보면은 즉시 전력감인지 아니면 키우려는 의도인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즉시 전력감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것도 아닌 것 같고 키울 수도 없는 것 같고 예.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키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는 목적이 없다 지금 출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마의 목적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명분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을까요? 본인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엄 국면에서 본인이 갑자기 이제 부상하면서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했을 텐데 결국 그 꿈을 이어가셔가지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셨지만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가 치고 나갈 구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더 오른쪽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저는 당선은 거리에서 멀어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네. 자, 그렇다면은 1, 2위 경합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벌이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 보고요. 네. 저는 TV 토론이나 이런 것을 기점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략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에서야 당연히 결국 이재명 후보가 뭐 반계엄 세력 이런 것을 총칭해서 대표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 개혁신당도 선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는 반대했고 또 한편으로는 후보의 도덕성이나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보다는 제가 월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민하면 결국에는 유권자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표심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 워낙 말 잘한다, 말씀 잘한다 하는데 토론 가면 또 판이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사실 스피커의 크기나 네. 아니면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의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의 목소리는 크게 들리고 누군가의 목소리는 작게 들리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네. 결국 TV 토론은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청하게 될 그런 네. 전장입니다. 거기서 냉정하게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람도 뭐 훌륭한 후보고 자질을 갖췄지만 그럼에도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인 질문이네요.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우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이나 정책의 패턴을 보면요. 네. 먼저 뭘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주는 걸 어떻게 재원 마련할 것이냐. 그러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네. 아니면은 어디선가 말도 안 되는 이제 소수 이론을 들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배당금으로 세금을 대체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실소를 금기 어려운 그런 괴짜 경제학인데 이런 것만 봐도 참 무책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좀 상식적인 견실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상당히 상성에서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토론이 이 부분에서 좀 갈릴 수 있겠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 오늘 10대 공약을 살펴봤어요. 많은 언론들은 모든 후보가 경제를 내세웠다라고 하는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준석 후보는 달랐습니다. 첫 번째 공약을 보면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겠다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중국으로 간 공장을 다시 우리나라로 오게 한다는 것. 이거 눈에 떴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싫어가지고 투표하겠다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1, 2포인트를 이번 동탄 선거처럼 아주 재밌게 잘 뽑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개 부처가 있잖아요. 예, 예. 그중에서 16개 부처, 6개 부처를 줄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통폐합을 주로 하기 때문에요. 네. 우선 여가부는 저희가 없애고 예. 여성의 인권 기능은 인권위로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통일부 같은 경우에도 예. 이제 부처의 수명이 다했다 해서 외교통일부를 합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업자원부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 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예. 산업에너지부를 개편하고요. 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양교통 기능과 그 수산 기능을 나눠 가지고 해양 기능은 그 교통부로 건설교통부로 합치게 돼 있고요. 예. 수산 기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1차 산업부라고 해서 농림부랑 합쳐 가지고 가져가는 형태로 개편하려고 했고요.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가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이번 의대 증원 사태 같은 그런 사태를 촉발하기 때문에 분리를 오히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가 규제 일변도의 그런 부처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환경부를 이제 교통 기능과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교통 기능과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여가부는 당연히 폐지가 되겠구나라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 네.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가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풀어놓은 예를 들어 공수처 같이 네.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기관 같은 경우에도 폐지하고 공수처도 폐지하시겠다. 예. 그래서 세금이 진짜 허투루 쓰이는 곳이 없게 해야 된다. 그게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약속이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복주머니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 포퓰리즘 속에서 뭘 자꾸 만들겠다. 누가 만들어 달라면 선심 쓰듯이 붙여 만들어주고 이런 것이 지금까지 문화였다면은 네. 이제는 다소간의 뭐 이견이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효율화해야 된다. 이게 미국에서도 보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해가지고 정부 효율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이 재밌는 게 많아서 더 많이 여쭙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국민의힘 상황을 네. 빠르게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 후보 교체를 시도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선거를 참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선거를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대선, 지선 지휘하면서 승리해보면서 그 당시에도 보면 여러 가지 중진 의원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구 전략가라 하는 사람들이 내세웠던 전략들을 거부하면서 승리를 이뤄낸 것이거든요. 무조건 합치면 이긴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료 출신을 내세우면 이긴다 이런 여러 학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한의 파격을 선택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김문수, 한덕수 이런 분들이 네. 어차피 최대한의 파격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거다 네, 유권자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파격적인 기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실패한 여파가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제 보수파에 계신 분들이 아셔야 될 게 예. 국민의힘이 이런 판을 벌이는 것은 대권 포기했기 때문이다. 네. 실제로 당권 싸움으로 옮겨간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당세가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리느냐만 고민하고 있었고 네. 그 방향으로 저희의 전략을 풀어나가는데 네. 국민의힘 말 그대로 이미 졌다 이러면서 네. 누가 당권을 잡을 것이냐에 집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이전 투가 벌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새벽에 있었던 그 상황이요. 네. 땡땡땡 주연의 국힘의 당원들 조연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땡땡땡 주연이 누구죠? 저는 네. 아크로비스타에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라고 네.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예. 소위 쌍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 모든 부담을 져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벌였을 거라 보지 않거든요. 결국엔 그들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지금까지 여권의 구성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앞서 선거 참 못한다, 국민의힘 선거 참 못한다 했던 것은 뭐 지도부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또 당의 당직자니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이 모든 게 지난 대선과 지선을 이겼을 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 방해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격했지만 사실은 이준석은 그분이 하고 싶어한 대로 당을 망가뜨리는 것을 억제하는 억제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그래도 예의상 다 네.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선거 때 그분이 하지 않도록 했으면 대선도 지선도 이미 졌을 겁니다. 네. 자, 사실 승리를 연달아 기록했는데 네. 그런 당대표였는데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던 그 당신 본인의 과거 사례도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 겹쳐 보였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새벽에 교체되는 걸 보면서요. 굉장히 김문수 후보와 제가 정책적 스탠스는 다르지만은 네. 결국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네. 공격으로 저렇게 한순간에 후보직을 뜯겨 나가는 걸 보고 네. 저는 야 이거는 적이 문 앞에 와 있어도 그러니까 네. 애니미 에이터 게이트 이렇게 적이 바로 앞에 와 있어도 내분을 버리는구나. 저 버릇은 어디 안 갔구나. 솔직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때 개혁 드라이브를 쫙 걸었으면은 총선 대패라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앉아있는 의자 다리를 자기가 잘라버렸다라는 비유가 맞을 정도로 황당한 일을 벌인 거죠.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을 벌였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을 벌여서 윤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한 번이라도 성공한 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참 보수파로선 뼈아픈 지점이죠. 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냈는데 정말 어떤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고 네. 적어도 진영에 대한 책임감도 없는 사람이었다.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본인은 잠자코 있으면서 결국에는 다른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거든요. 네. 그래서 기억나시는 것처럼 뭐 반기문 총장이 교육해서 예, 예. 그게 만들기도 했고 이랬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을 국민의힘이 버리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의 활극을 벌인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대선을 위한 준비 같은 거 하나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탄핵이 선고된 시점부터 이제 이런 준비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거거든요. 네. 저는 지금이라도 그래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네. 저는 준비 안 된 집단은 네. 이제 포기하고 예. 이재명 후보의 집권이 만약에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은 네. 파격적인 선택을 해서 파격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개혁신당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12월 4일부터 그리고 또 주말까지 뭔가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최고의 수혜자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좀 하기에 앞서서 개혁신당이 얼마나 상승세인지 그 얘기는 예. 좀 이따 하고요. 자, 이른바 그 싸가지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싸가지론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은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좀 버릇이 없다 또는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어른을 존경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이번에 주말 사이 김문수 후보 교체 시도를 통해서 아이 싸가지가 없었다면 이미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보수에서 정치적으로 사망했어.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라는 그런 평가가 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탄 주민들이 저를 면대면으로 보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것이 네. 아니 도대체 싸가지론 같은 건 왜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요. 네. 제가 뭐 사실 교육을 덜 받은 것도 아니고 예. 제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해 오면서 크게 네. 뭐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이 주도하는 질서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인 공격을 이제 해왔던 것인데 네. 뭐 싸가지론에 뭐 구체적으로 성상납에다가 학력 위조에 완전 그걸로 유튜브가 한 1년 정도 먹고 살았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렇게 사람을 나락 보내려고 해놨는데도 결국엔 동탄 주민들이 면대면으로 절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내려주신 게 뭐 사필 규정인 것이죠. 네. 그들이 아무리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 보면은 보수 진영 전체를 나락으로 보낸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일파가 네.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훨씬 뭐 싸가지라는 표현까지 안 쓰겠지만은 예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좀 저희 방송이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예. 저희가 진행상에 좀 차질이 있어가지고 네. 4시 반에 나와야 할 이준석 대표께 좀 빨리 나와달라. 예. 25분을 빨리 나와달라 해서 차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예. 오셨어요. 근데 원고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고 예.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원고를 갖다 드렸는데 보통 정치인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네. 다시는 안 나온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보면서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뭐 본인의 능력이 받쳐주는 그런 상황 대처라고 보면 되겠죠? 무엇보다도 네.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걸 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죠. 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예의를 지키진 못했는데 이렇게 응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내 상황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싸가지론, 이른바 이 싸가지론의 동병상련을 느낄 수 있는 동지격인 분이 한 명 더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한동훈 예. 전 후보인데요. 자, 한동훈 전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재명과 해볼 만한 싸움을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바로 계엄, 탄핵 사과, 그리고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 그다음에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거고 당선된 데 대한 사과,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그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요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오히려 그런 정치 현안을 벗어나서 자기 라이브 방송하는 거 이런 것보다는 정치 현안을 얘기하시니까 네. 집중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이 네. 어쩌면 지난 경선 캠페인 과정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뤄졌으면은 지금쯤 이미 해결되지 않았을까. 사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도 경선을 계속 길게 뛰었지만은 네.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필하진 않았거든요. 아마 그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심에 네. 영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런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네. 지금 이대로 가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런 입장 전환을 해내지 못하면은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두고 예. 이런 것을 대리 사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결자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절연. 예. 윤석열 부부와 절연, 그리고 한덕수와 단일화를 거고 당선된 데 대한 사과 다 그냥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세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단호하면 단호할수록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엄 사과 당연한 것이고요. 자, 빅텐트 아무래도 뭐 보수 진영 그리고 또 중도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정치적 가치가 지금 최고치를 향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뭐 선거 비용 전액 보전 15%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당원 가입을 보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3,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 저는 일요일 월요일은 또 어떤지 궁금해요. 지금도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가까운 당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당원 가입 추세가 가파른 것으로 제가 확인하고 좀 왔습니다. 아, 예.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지층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좀 논리적인 면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나 이런 논의에 개혁신당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 꾸준히 접근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잠시 뒤 이 자리에 오는 김행 단장은 이준석 후보 어떻게든 모시겠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지나치면서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행 단장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네. 소통했던 사이고 이렇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네. 너무 이렇게 번갯불을 콩구워 먹듯이 또는 두서없이 이렇게 이런 주장을 많이 내놓게 되면은 네. 개혁신당의 지지자들은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달간 이 단일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과 예. 단일화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네네. 그런 꼭 해야 될 일들 하는 것에 우선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 저는 그거 자체가 힘들어 보여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단일화가 진짜 반강제적 단일화, 막 포괄적 단일화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힘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결혼을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네. 떠들고 다니면 얼마나 사람들이 피곤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이제 생각도 결혼을 안 없는데 하게 그렇게 되죠. 하면은, 예. 네, 비혼주의자로 가게 될 수도 예.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참 뒤에 한참 뒤도 아니네요. 20일밖에 네. 없는데 이준석 후보로의 그 조건 없는 단일화 이것도 불가인가요? 저는 그거는 제가 말을 보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예. 지금 냉정하게 저희가 2017년 대선으로 시점을 돌려보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40% 정도 되는 표를 얻었고 안철수 후보가 20, 홍준표가 24 정도의 표를 이제 얻었던 최종 네, 결과가 네, 네. 나왔는데요. 그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그때 홍준표 안철수 단일화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은 분석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안철수 후보의 표라는 것은 민주당에서 온 표와 국민의힘에서 온 표가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온 표가 그쵸. 같이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민주당에서 온 표가 더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지지율이 높았으니 홍준표로 단일화했으면은 문재인이 탄생하지 않았다는 틀린 말입니다.
근데 역사의 가정은 이제 좀 그냥 재미를 위해서 하자면은 안철수 후보가 그냥 단일 후보인 상태에서 어떤 지리한 이런 이야기 없이 네. 만약에 홍준표 후보 측에서 드롭을 하거나 그랬다면은 네. 혹시나 하는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아. 예, 근데 그거는 뭐 과거의 일이고 이번 예. 선거는 그때보다도 훨씬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 네. 저희가 고민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준석 후보에게도 와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그나마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그 당시 선거처럼 안철수 후보가 이제 주도권을 잡았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저희는 어떤 협상도 어떤 조건도 내세울 생각이 없지만은 네. 뭐 그거는 만약에 그들이 선택을 한다면은 네. 그것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사실 많은 호사가들이 네. 이준석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번 주에 뭐 점을 찾느냐. 뭐 15, 20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런 논의가 활성화되겠거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3주 남은 대선에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야기가 확산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또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이런 단일화 얘기만 계속하면서 속된 말로 덩어리짐으로 계속 이렇게 강제적인 이야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게 재미가 없거든요, 그냥. 네. 그러면은 영영 그런 기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없는 덩어리즘 거부하셨습니다. 자, 비대위원장의 이른바 천하용인 출신인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는데요. 친분이 워낙 깊은 만큼 단일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벌써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뭔가 김용태. 말씀 나누셨어요? 김용태 의원이랑 네. 제가 최근에 얘기한 바는 없지만 김용태 의원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예전부터 투입했겠죠. 지금은 아마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김용태 의원이 뭐 직접 김문수 후보가 하기 어려운 그런 사과나 이런 것들을 뭐 당을 대표해서 한다라는 취지에서 대리사과 같은 걸 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저는 당당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후보가 그걸 직접 할 수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사실 후보가 직접 한다 그래도 지금 옆구리 찔러서 하는 느낌이 날 텐데 네. 그걸로 어떤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선거 때마다 이걸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복주머니요. 동탄 네. 선거 때도 빵빵 터졌었는데요. 이번에도 좀 어떻게 몇 개나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그 중에서 하나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재정적인 상황이 과거 국민의힘만큼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감동을 주겠다는 것이 저희 작전이고요. 아,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 언더독을 선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에 만들어주신 축제가 되려면은 이준석의 지지율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중도 우파 진영의 한 발의 마지막 실타는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언론이 흥미있게 보고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이준석에 대한 지지 수치가 올라갈수록 민주당에서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것이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시나리오지. 왜냐? 동탄에서 당해봤거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예. 동탄 찾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동탄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두려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바로 이준석이 수직 상승해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자극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실탄 그 자체가 복주머니. 그렇죠. 김문수 후보의 한계점은 명확하고 네. 거기서 이런 감동 드라마나 아니면 반전 드라마가 나오기 어렵다는 거는 아마 방송 보신 분이 다 알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주시려면은 새로운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30분이나 당겨서 모셨는데 예. 이렇게 또 잘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무운을 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늘 대화할 때마다 재밌고 또 기바람이 느껴지는 우리 이준석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